어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경상도 산골짜기 다 쓰러져가는 촌집 부엌에서 고소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신경자육식 구세의 손놀림은 예사롭지 않았다. 투박하고 마디 굵은 손이었지만 칼을 쥔 순간만큼은 무형문화재 장인 못지않았다. 도마 위에서 무채가 춤을 추듯 썰려나갔다. 탁탁탁탁. 일정한 리듬은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 같았다. 우리 오라버니가 이 묵국을 참말로 좋아했는데 가마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훅 끼쳐왔다. 뽀얗게 우러난 소고기 묵국. 70년 전 피난길통에 어머니 손을 놓치고 인파 속으로 사라진 오빠 신경수. 그 오빠가 살아서 돌아오면 먹이겠다고 맹세하며 갈고 닦은 솜씨였다. 동네 사람들은 경자의 음식 맛을 두고 죽은 사람도 벌떡 일으킬 맛이라 칭송했지만 정작 그녀의 가슴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옹이만이 박혀 있었다. 오늘은 서울 사는 아들 내외가 내려오는 날이었다. 경자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깨끗한 면보에 쌓인 항아리를 꺼냈다. 시간장이다. 피난진 보따리 속에 어머니가 목숨 걸고 챙겨왔던 그 덧장. 70년의 세월이 농축된 검은 액체 한 방울을 갈비찜 위에 떨어뜨렸다. 치익. 달궈진 팬 위에서 간장이 끓으며 천하일미의 향을 뿜어냈다. 준호야, 많이 묵어라. 이게 애미 마음이다. 그녀는 오빠에게 해주지 못한 밥상을 아들에게 차려냈다. 상다리가 휘어진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칠첩반상의 육전, 갈비찜, 잡채, 그리고 귀하디귀한 문어 숙회까지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들어섰다. 드디어 아들 준호가 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립스틱을 쥐 잡아먹은 듯 붉게 바른 며느리 이숙자가 선글라스를 낀 채 내렸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또 청국장 띄우셨어요? 숙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찡긋거리며 손부채질을 해댔다. 동네 마당발의 오지랖 넓기로 소문난 그녀는 시골 흙냄새를 질색했다. 오냐 왔다. 어서 들어온나. 밥 다 됐다. 경자는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쓱쓱 닦으며 반겼다. 아들 준호는 쭈뼛거리며 들어와 어머니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우유부단한 성격 탓인지 아니면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안색이 어두웠다.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그라모. 니 온다 칸이 없던 힘도 난다. 얼른 앉아라. 밥상이 차려졌다. 숙자는 젓가락으로 갈비찜을 뒤적거렸다. 고기 한 점을 집어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입에 넣고는 짐짓 과장된 표정을 지었다. 어머, 어머님. 간이 좀 세다? 요즘 서울 사람들은 웰빙이라 이렇게 짜게 안 먹는데. 준호 씨 혈압도 높은데 신경 좀 쓰시지. 경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70년 묵은 시간장의 깊은 풍미를 짜다는 말 한마디로 짓밟았다. 그래도 참았다.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 입에 안 맞나? 물 좀 타줄까? 아니요,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그나저나 어머님, 밥 먹고 드릴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숙자가 눈을 번뜩이며 본론을 꺼냈다. 준호가 옆구리를 쿡 찔렀지만 숙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경자는 직감했다. 이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음을. 아니, 내 손에 들린 무언가를 뺏으러 왔음을. 식사가 끝나고 과일상이 들어오자마자 숙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어머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준호 씨 이번에 승진 누락된 거 아시죠? 회사 나와서 사업 시작하려는데 종잣돈이 부족해요. 사업? 네.
요즘 누가 월급쟁이로 살아요? 강남에 번듯한 프랜차이즈 식당 하나 내려면 권리금만 억소리 나요. 준호 씨기 살려주셔야죠.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깎았다. 칼끝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노? 딱 잘라 말할게요. 2억이요. 2억. 경자의 손에서 과도가 툭 떨어졌다. 평생 국밥 팔고 남의 집 허드렛이라며 모은 돈.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 정부에서 이산가족 화상, 상봉 및 고향 방문단 신청을 받으면서 혹시나 오빠를 찾게 되면 쓰려고 모아둔 생명 같은 돈이었다. 북에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오빠를 만나려면 브로커 비용이든 뭐든 현금이 있어야 했다. 그 돈은 안 된다. 니들도 알잖아. 내 죽기 전에 우리 오라버니 소식이라도 들으려면. 아이고 어머님. 숙자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다. 언제적 오빠 타령이세요? 6.25가 언제인데 아직도 살아있겠어요? 귀신 찾느라 산 아들 굶어 죽일 작정이세요? 말을 와 그따위로 하노. 내한테는 오라버니가 목숨이다. 목숨은 무슨? 준호 씨, 당신이 말해봐. 당신 어머니가 죽은 외삼촌 찾겠다고 2억을 땅에 묻어두겠다는데 이게 말이 돼? 숙자는 준호를 다그쳤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실패하면 숙자랑 이혼해야 돼요. 처가에서도 저 무능하다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경자의 심장을 후벼 팠다. 착해 빠져서 며느리 기에 눌려 사는 아들. 저놈이 오죽하면 제 애미 앞에서 눈물을 보일까? 경자의 시선이 안방 문지방 위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으로 향했다. 까까머리 중학생이었던 오빠 신경수의 앳된 얼굴. 경자야, 오빠가 쌀 구해올게. 꼼짝 말고 있어라. 그게 마지막이었다. 어머님 결정하세요. 죽은 오빠입니까? 산 아들입니까? 숙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송곳 같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한을 담보로 흥정을 하고 있었다. 경자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장롱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베넷 저고리 속에 꽁꽁 숨겨둔 통장과 도장. 그것을 꺼내드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이 돈을 주면 오빠를 찾을 마지막 희망인 이산가족 찾기 민간 대행사 계약금을 낼 수 없다. 오빠를 2번 죽이는 일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아들이 죽상을 하고 있다. 경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통장을 숙자 앞으로 밀었다. 가져가라. 대신 꼭 성공해야 한다. 이거 우리 오라버니 뼈값이다. 아유 어머님, 진작 그러시지. 걱정 마세요. 준호 씨가 대박 터트려서 나중에 10배로 갚을 거니까. 숙자는 낚아채듯 통장을 챙겼다.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녀는 벌써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여보, 가자. 차 막히기 전에 올라가야지. 벌써?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뭉개고 있을 시간 있어? 어머님, 저희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그들은 폭풍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현관문이 닫히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 텅 빈 집. 남은 것은 식어버린 갈비찜과 며느리가 뱉어놓은 과일 껍질 뿐이었다. 경자는 털썩 주저앉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오라버니, 내 죄를 어찌할꼬. 내가 오라버니 팔아서 자식 놈 먹였다. 이 못난 년을 용서하지 마라. 그녀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대성통곡 소리가 낡은 촌집의 지붕을 뚫고 나갔다.
그때였다. 마당 대문이 벌컥 열리며 이웃집 임준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목소리 크고 다혈질인 그는 평소 경자를 친누님처럼 따르던 의리파였다. 경자 누님, 누님, 큰일 났소. 어와 그라노. 준수야. 방금 나가는 준호놈 차를 내가 봤는데 말이오. 그 차 읍내 부동산으로 들어가더이다. 부동산? 아 글쎄 며느리가 차 창문 내리고 통화하는 걸 내가 똑똑히 들었소. 사업은 무슨 사업? 그 돈으로 아파트 평수 넓혀간다고 강남 입성한다고 친구한테 자랑질을 하던데. 순간 경자의 통곡이 뚝 멈췄다. 눈물이 말라버린 자리에 서늘한 핏발이 섰다. 사업이 아니었다. 아들이 죽는다 산다 해서 내준 오빠의 뼈값이 고작 며느리의 허영심을 채우는 아파트, 평수 늘리는 데 들어간다는 것이다. 뭐라? 겠노? 임준수는 분을 못 이겨 씩씩거렸다. 그리고 하나 더 있소. 대문 앞에 이거 떨어져 있던데. 임준수가 내민 것은 꼬깃꼬깃 구겨진 편지 봉투였다. 며느리 이숙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낼 때 흘린 모양이었다. 발신인은 대한적십자사, 수신인은 신경자.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다. 안에는 한 장의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알림 제22차 이산가족 화상 상봉 대상자 선정 안내. 귀하는 북측 가족 신경수님의 요청으로 상봉 대상 1순위로 선정되셨습니다. 단 3일 이내에 본인 확인 및 진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음을.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며느리 숙자는 이 편지를 알고 있었다. 우편함에서 먼저 꺼내본 것이 분명했다. 오빠가 살아있다. 그것도 나를 찾았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상봉 비용과 여비를 마련해 둔 내 통장을 털어갔다. 나더러 오빠를 만나지 말라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포기할 테니까. 그 돈으로 제 집 평수를 늘리려고. 천하의 벼락 맞으련 놈들. 경자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눈에 70년의 한이 시뻘건 불꽃이 되어 타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쓴 악마들을 향한 지독한 저주의 서막이었다. 대한적십자사 로고가 박힌 하얀 종이 한 장이 신경자의 손에서 파르르 떨렸다. 종이는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신경수, 꿈에서도 사무치게 불렀던 그 이름 석자가 활자로 박혀 있었다. 70년 전 흥남 부두의 아비규환 속에서 고사리 같은 내 손을 놓쳤던 오라버니. 살아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고 제사상을 차렸던 그 세월이 무색하게 북녘 땅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경자의 수중에는 돈 한 푼이 없었다. 오빠를 만나러 가기 위한 수속 비용, 건강검진비, 그리고 70년 만에 만날 오라버니에게 입혀줄 따뜻한 내복 한 벌 살 돈조차 없었다. 아, 이 썩을 놈들아. 경자는 텅 빈 마당을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가슴을 쥐어뜯었다. 방금 전 승용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진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숙자가 가져가 버린 그 통장.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경자의 뼈였고 피였으며 지난 40년 세월 동안 그녀가 스스로를 태워 만든 잿더미였다. 경자는 흐릿해지는 눈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톱이 다 뭉개진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은 손. 동네 사람들은 이 손을 두고 신의 손이라 불렀다. 썩어가는 식재료도 이 손만 거치면 천하의 미가 된다 하여 붙여진 별명이었다. 하지만 경자에게 이 손은 노예의 족쇄와 다름없었다. 4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핏덩이 같은 준호를 혼자 키워야 했을 때 경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요리뿐이었다. 그녀는 읍내 장터 구석에 작은 천막을 치고 국밥을 팔았다. 새벽 2시, 남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 경자는 일어나 돼지 머리를 삶았다. 비릿한 피 냄새와 누린내가 온몸에 배어 목욕을 해도 지워지지 않았다.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하루 종일 국자를 젓다 보면 허벅지에 화상을 입기 일쑤였다. 물집이 잡히고 터져 진물이 흘러도 병원 한 번 가지 않았다. 연고살 돈이면 준호 공책을 한 권 더 사줄 수 있었으니까. 아지매, 국밥에 고기 좀 더 넣으소. 인심이와 일이 야박하노. 술 취한 장꾼들이 행패를 부리며 국밥 그릇을 엎어도 경자는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주워 담으며 웃었다. 아이고, 지송합니다. 내 더 많이 드릴게. 화 푸이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비굴하게 웃어야 했다. 내 등 뒤에 엎여 잠든 준호가 깰까봐. 내 새끼가 배울 글자 하나, 입을 옷 한 벌을 위해 어미는 자존심 따위 개에게 던져주었다. 그렇게 모은 돈이었다. 100원, 200원. 국밥 한 그릇 팔아 남는 푼돈을 꼬깃꼬깃 모아 장롱 깊숙한 곳, 베네저고리 속에 숨겨두었던 돈. 준호가 대학에 갈 때 등록금을 대주었고 장가 갈 때 전세금을 보태주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노후 자금이자 혹시 모를 오라버니와의 상봉을 위해 남겨둔 목숨줄이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놈이, 며느리라는 년이 그 돈을 들고 날랐다. 그것도 오빠 상봉 통지서를 숨긴 채 내가 돈이 없어 상봉을 포기하게 만들 작정으로. 인면수심이라 하더니 짐승만도 못한 것들. 경자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통지서에는 3일 이내라고 적혀 있었다. 3일 안에 비용을 납부하고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상봉 기회는 다음 순번으로 넘어간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죽을 때까지 다시는 오빠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당장 현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어디서 돈을 구한단 말인가. 2억이 넘는 돈을 가져간 아들놈은 전화를 받을 리 만무했다. 경자 누님, 정신 좀 차려보소. 이러다 쓰러지겠소.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임준수가 물 한 사발을 떠와 경자의 입에 들이밀었다. 경자는 물그릇을 거칠게 밀어냈다. 물이 왈칵 쏟아져 옷을 적셨지만 차가운 줄도 몰랐다. 준수야, 내 전화기 돌아. 내 폰 어딨노? 여기 있소. 뭐 하려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나이다. 신고는 무슨. 내 얼굴에 침 뱉기지.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준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갔다. 뚜루루, 뚜루루.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5번, 6번. 마침내 신호가 끊어지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이 아니었다. 며느리 이숙자였다. 아, 어머님. 왜 자꾸 전화하세요? 저희 지금 바빠요. 부동산 계약하러 가느라 정신없다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건조했다. 그 목소리 뒤로 웅성거리는 도심의 소음과 희미하게 들리는 아들 준호의 목소리. 누구야? 엄마야? 경자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숙자야. 내 안다. 네가 적십자 통지서 봤지? 내 오라버니 찾았다는 거.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이내 숙자의 목소리는 뻔뻔함으로 무장했다. 아, 그거요?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어머님. 요즘 노인네들 상대로 그런 사기 많대요. 6.25가 언제인데 오빠가 살아있어요? 괜히 헛바람 들지 마시라고 제가 치워둔 거예요.
거짓말 마라. 적십자 도장 찍힌 기다. 내 돈 내놔라. 그 돈 없으면 오라버니 못 만난다. 2억은 다 가져가도 좋으니 딱 500만 원만 붙여둬라. 수속비만이라도. 경자는 애원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다. 오빠만 볼 수 있다면 며느리 발바닥이라도 핥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수보다 날카로웠다. 어머님 노망 나셨어요? 2억이 네 집게 이름이에요? 그 돈 이미 계약금으로 걸었어요. 못 빼요. 그리고 죽은 사람 찾겠다고 산 자식 앞길 막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끊을게요. 그리고 당분간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이사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뚝. 전화가 끊어졌다. 경자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노망. 산 자식 앞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뜨거운 국물에 살이 되어가며 시장 바닥에서 욕설을 들어가며 내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 아껴서 너를 먹였는데 내 놈의 뱃속에 들어간 그 수많은 밥그릇들이 다 내 살이고 피었는데. 경자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과 애원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서 물기가 마르고 대신 서늘하고 검붉은 한의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배신감이 아니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어미의 처절한 참회이자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겠다는 늦은 각성이었다. 준수야. 예, 누님. 말씀만 하소. 내가 당장 쫓아가서 그년놈들 머리채라도 잡아올까 해. 나이다. 더러운 손 탈 거 없다. 경자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시선이 부엌 한 구석, 먼지 쌓인 커다란 무쇠 가마솥에 머물렀다. 장터 국밥 장사를 그만두던 날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솥뚜껑 안 연다며 덮어두었던 그 솥이었다.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40년을 노예처럼 매달렸던 요리. 이제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 요리. 하지만 지금 그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도 바로 요리였다. 준수야, 네 지금 당장 읍내 나가서 방 하나 붙이거라. 방이라니요? 무슨 방요? 신경자 할매가 3일 동안만 다시 국밥 끓인다고. 한 그릇에 10만 원이라고. 임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10만 원요? 누님 정신이 있는교? 아무리 누님 손맛이 좋아도 국밥 한 그릇에 10만 원이면 누가 사 먹겠소? 사 먹는다. 내 손맛 그리워하는 인간들이 천지빛깔이다. 그리고 경자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며느리에게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약초종자와 70년 묵은 시간장 항아리가 있었다. 이번 국밥은 그냥 국밥이 아니다. 내 남은 수명을 갈아 넣은 진짜 배기 보양식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3일. 3일 안에 500만 원, 아니 그 이상의 돈을 만들어야 했다. 자식놈이 가져간 돈은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는다. 내 오라버니 만나러 가는 길, 내 힘으로 번 돈으로 당당하게 갈 것이다. 경자는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맸다. 그 모습이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와 같았다. 그녀가 부엌칼을 집어들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칼날 위로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숙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팍! 경자는 도마 위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뿌렸다. 그것은 잡기를 쫓는 행위이자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끊어내는 의식이었다. 두고 봐라. 니들이 버린 이 늙은이가, 니들이 무시한 이 총구석 할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테니까. 가마솥에 불이 붙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위로 신경자의 마지막 희생이자 복수를 위한 요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매운 연기가 피어올라 그녀의 눈을 찔렀지만 경자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눈물 대신 그녀의 손끝에서 기적 같은 맛이 피어오를 차례였다. 국밥 한 그릇에 10만 원. 미쳤어, 미쳤어. 신경자 할매가 충격받더니 드디어 노망이 났구먼. 동네 어기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노인들이 혀를 찼다. 임준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전봇대마다 붙여놓은 전단지는 그야말로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시골 장터 국밥도 7천 원이면 떡을 치는데 금가루를 뿌린 것도 아니고 10만 원이라니. 다들 신경자가 아들에게 전 재산을 털리고 정신줄을 놓았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그 비웃음은 정오가 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신경자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마을을 뒤덮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 냄새는 폭력적일 만큼 강렬했다. 단순히 고기 끓이는 누린내가 아니었다. 70년 묵은 시간장이 장작불을 만나 타오르며 뿜어내는 훈연. 향, 새벽잇을 맞고 자란 텃밭의 겨울 무가 푹 무르익어내는 달큰한 향, 그리고 최상급 한우 양지머리가 맑은 물속에서 제 살을 풀어 헤치며 만들어내는 진한 육향.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코끝을 잡아끌고 위장을 뒤틀어 놓았다. 이게 무슨 냄새고 침이 꼴깍 넘어가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인근 골프장을 찾았던 외지인들이었다. 고급 세단을 타고 지나가던 그들은 차 창문 틈으로 스며든 기막힌 냄새에 홀린 듯 핸들을 꺾었다. 신경자의 낡은 기와집 마당은 순식간에 고급 승용차들로 가득 찼다. 부엌간 경자는 가마솥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흡사도를 닦는 수행자 같았다. 머리에 질끈 동여맨 하얀 무명띠가 비장함을 더했다. 그녀는 국자로 국물을 떠올렸다. 기름기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한 국물. 하지만 그 깊이는 청길 물속처럼 아득했다. 오라버니, 보이나요? 내가 이 국을 끓여내려고 40년을 칼을 잡았습니다. 경자는 국그릇에 밥을 토렴했다. 뜨거운 국물을 붓고 따르기를 수십 번. 밥알 하나하나에 육수가 배어들어 탱글탱글하게 살아나도록 했다. 그리고 그 위에 결대로 찢은 양지머리 고기를 수북하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70년 묵은 시간장에 절인 파김치를 곁들였다. 단순하지만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완벽 그 자체였다. 어서 오이소. 선불입니다. 한 그릇에 10만 원. 비싸모 안 드셔도 됩니다. 임준수가 문지기 역할을 자처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들어오는 손님 중 누구도 가격을 따지지 않았다. 그들은 냄새만으로 이미 이 음식이 진짜임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손님은 서울에서 건설사를 운영한다는 백발의 회장님이었다. 입맛이 까다롭기로 소문나 수행 비서들이 식사 때마다 애를 먹는다는 그 노인은 국밥 그릇을 받자마자 코를 박고 국물을 들이켰다. 후루룩 꿀꺽 모골대가 넘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울려 퍼졌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노인의 숟가락질이 빨라졌다. 그리고 이내 그의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 어머니. 노인은 체면도 잊은 채 국밥 그릇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피난길에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바로 그 맛이야. 죽기 전에 다시는 못 먹을 줄 알았던 그 맛이라고. 그는 지갑을 열어 5만 원권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음식값이 아니오. 내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준 값이오. 100만 원이요. 잔돈은 필요 없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도 술렁거렸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자의 국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견디며 살아남은 세대의 한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약이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SNS를 할 줄 모르는 노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입소문은 광냄보다 빨랐다. 저기 산골에 가면 죽은 입맛도 살리는 신의 국밥집이 있다더라. 한 그릇 먹으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더라. 오후 3시 준비한 재료가 동이 났다. 마당에 놓인 커다란 고무대야에는 현금 다발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임준수가 돈을 세다 지쳐 손에 쥐가 날 지경이었다. 누님, 이거 보소. 500만 원은커녕 오늘 반나절 만에 1000만 원 넘게 벌었소. 대박이요, 대박. 임준수가 침을 튀기며 환호했다. 하지만 경자는 돈을 보고도 웃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빈 가마솥을 수세미로 닦았다. 이 돈은 부자가 되려고 번 돈이 아니었다. 오라버니를 만나러 가기 위한 여비이자 자식에게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다. 준수야, 내일은 재료 2배로 준비해라. 아직 멀었다. 아니, 누님. 이 정도면 오라버니 만나러 가고도 남는데 뭘 더합니까? 몸살 나요. 이 돈. 오라버니 만나고 와서도 써야 한다. 내 이제 자식 놈한테 손 안 벌릴 끼다. 내 힘으로 오라버니랑 남은 여생 보낼 끼다. 경자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의 요리가 가진 힘을.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굳이 비굴하게 자식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날 밤 경자는 돈다발을 세어 베넷저고리에 다시 쌌다. 며느리에게 뺏긴 것보다 훨씬 두툼한 돈뭉치였다. 그녀는 적십자사에서 온 통지서를 돈뭉치 위에 올려놓고 합장했다. 오라버니, 조금만 기다리소. 내일 하루만 더 장사하고 바로 올라갑니다. 내 갈 때 오라버니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 잔뜩 끓여갈게. 한편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사무실. 준호와 숙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다 말고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었다. 고향 친구인 춘자였다. 뭐? 어머님이 국밥 장사를 하셔? 10만 원? 숙자가 코웃음을 쳤다. 어우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어머님 허리 아파서 서 있지도 못해. 그리고 무슨 국밥이 호텔 요리야? 10만 원밖에. 노망나서 헛소리하고 다니시나 보네. 하지만 수학이 넘어 춘자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아니라니까. 지금 난리도 아니야. 대기업 회장님들이 줄을 서서 먹고 가고 현금을 마대자루로 쓸어 담고 계셔. 너희 시어머니가 숨겨둔 비법이 있었나 봐.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 넘는다더라. 1000만 원. 숙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루에 100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다. 한 달이면 3억. 1년이면 36억. 이건 로또였다. 남편이 하려는 프랜차이즈 식당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대박 아이템이었다. 숙자의 머릿속에서 오빠 상봉이니 효돈이 하는 단어는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다. 오직 붉은색 지폐 다발만이 춤을 추고 있었다. 여보, 도장 찍지 마. 숙자가 준호의 손에서 도장을 낚아챘다. 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왜 그래? 이 계약 놓치면 우리 위약금 물어야 돼. 위약금이 문제야? 지금 시골집에 금맥이 터졌다잖아. 어머님이 국밥 팔아서 하루에 1000만 원을 버신대. 어머, 어머니가? 그래. 당신 어머니 요리 솜씨 좋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여보, 당장 짐 싸. 시골로 내려가야겠어. 내려가다니? 어머니가 우리 꼴도 보기 싫다 하셨잖아. 아이고, 이 답답한 인간아. 돈 앞에 자존심이 밥 먹여줘? 가서 싹싹 빌고 그 비법 전수받아야지. 그 국밥 레시피만 있으면 우리 강남에 빌딩 올리는 건 시간 문제야. 숙자의 눈에 탐욕스러운 광기가 번들거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성공을 축하해 줄 마음 따위는 없었다.
그저 늙은 시어머니가 쥐고 있는 그 엄청난 돈줄을 가로챌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즉시 핸드백을 챙겨 일어났다. 빨리 움직여. 다른 형제들이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해. 가서 어머님 비위 맞추고 그 국밥집 프랜차이즈 권리 우리가 가져오자고. 검은색 외제차가 다시 시골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성공의 냄새를 맡은 불효자식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경자는 부엌에서 다음날 쓸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가마솥 안에서 펄펄 끓는 육수가 마치 그녀의 운명처럼 요동쳤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피땀 흘려 이룬 이 기적 같은 성공이 오라버니와의 상봉을 위한 튼튼한 동아줄이 될지 아니면 탐욕스러운 자식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썩은 동아줄이 될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다. 지금 가마솥 앞에 서 있는 신경자는 어제의 나약했던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지만 그 국자는 이제 자식의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자식의 탐욕을 쳐내고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무기가 될 것이었다. 준수야, 대문 단디 걸어 잠가라. 내일부터는 예약 손님만 받을 기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70년 전 헤어진 오빠가 보고 있을 저 별. 경자는 하늘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번에는 반드시 만난다. 내일이면 상봉 비용 납부 마감일이었다. 그리고 내일은 돈 냄새를 맡은 며느리와의 2차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부터 신경자의 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서울, 부산, 대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고급 세단들이 좁은 시골길을 가득 메웠다. 마치 명절 귀성길 고속도로를 방불케 하는 진풍경이었다. 그들이 이 먼 곳까지 새벽잠을 설치며 달려온 이유는 단 하나, 신경자의 10만 원짜리 국밥을 맛보기 위해서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손끝에서 우러나오는 70년 세월의 깊은 한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부엌 안은 전쟁터였다. 무쇠 가마솥 2개가 맹렬한 기세로 김을 뿜어대고 있었다. 경자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훔칠 새도 없이 국자를 놀렸다. 그녀의 손은 기계보다 정확했다. 뚝배기에 밥을 담고 끓는 육수를 부어 토렴을 하는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뜨거운 김 속에 비치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다. 몸은 부서질 듯 고단했지만 정신은 맑았다. 뚝배기 하나가 나갈 때마다 오라버니를 만날 시간이 1분씩 앞당겨지는 것만 같았다. 자, 여기 특 국밥 둘. 다음 손님 들어오이소. 임준수가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손님을 안내했다. 그는 마당 입구에 커다란 고무 대야를 놓고 현금을 받았다. 5만 원권 지폐들이 배추잎처럼 수북하게 쌓여갔다. 돈을 세는 것조차 포기하고 그냥 쓸어 담아야 할 정도였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다.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울렸다. 길게 늘어선 대기줄을 비집고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뻔뻔하게 머리를 디밀었다.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항의했지만 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안까지 밀고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이숙자와 주눅든 표정의 한준호가 내렸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숙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콧소리를 내며 부엌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시선은 시어머니에게 향하지 않았다. 오직 임준수 옆에 놓인 돈다발이 넘쳐나는 고무대야에 꽂혀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서울 강남 아파트 평수를 늘릴 수 있는 노다지가 바로 저기 있었다. 비키세요. 비켜. 주인 집 아들 내외 왔는데
어디남들이 길을 막고 있어? 숙자는 줄 서 있는 손님들을 밀치며 부엌으로 직행했다. 임준수가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녀는 독사처럼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다. 이 아저씨가 미쳤나? 남의 집 가정사에 왜 끼어들어요? 준호 씨, 뭐해? 당신 친구 좀 말려봐. 준호는 어정쩡하게 서서 임준수의 눈치만 살폈다. 임준수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가정사? 니들이 언제부터 가족이었다고 지랄이고, 돈 필요할 땐 남이고, 돈 냄새 맡으니 가족이가? 시끄러워요. 어머님, 저 숙자예요. 며느리 왔다고요. 숙자는 임준수를 뿌리치고 부엌 문을 벌컥 열었다. 훅 끼쳐오는 열기와 구수한 육향. 그 자욱한 김서림 속에 신경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국밥을 말고 있었다. 마치 등 뒤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어머님 세상에, 이게 다 무슨 난리래요? 진작 말씀하시지, 저희가 와서 도울 텐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숙자는 가식적인 미소를 띠며 경자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경자가 국자를 든 손을 획 뿌리쳤다. 철서? 숙자의 손이 허공에서 튕겨나갔다. 경자는 여전히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시선은 오로지 끓고 있는 뚝배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준수야, 다음 손님 받아라. 국 식는다. 철저한 무시. 외면이었다.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한 숙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하지만 눈앞에 쌓인 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굴욕을 삼키며 다시 한번 앓은 채를 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서울 생활이 바빠서. 그리고 준호 씨가 어머님 국밥 맛을 얼마나 그리워했는데요. 그렇지 여보. 뒤따라 들어온 준호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거들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경자는 그제야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70년 전 얼어붙은 압록강 물보다 더 시리고 매서운 눈빛이었다. 내 뱃속으로 낳아 기른 자식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준호는 그저 낯선 타인, 아니 혐오스러운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다. 누구시더라? 내한테 아들이 있었나? 내 기억엔 며칠 전 돈 싸들고 도망간 도둑놈들밖에 없는데. 경자의 서슬 퍼런 말에 준호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숙자는 달랐다. 그녀는 낯짝이 두껍기로는 강남 바닥에서 으뜸 가는 여자였다. 아유, 어머님도 참, 농담도 잘하셔. 저희가 도둑이라니요? 다 준호 씨 사업 잘 되라고 투자해 주신 거잖아요. 그 덕분에 저희 이번에 좋은 자리 알아보고 왔어요. 이 국밥집 프랜차이즈 내면 대박 날 거예요. 제가 다 계획 세워왔어요. 숙자는 뻔뻔하게도 품에서 사업계획서 뭉치를 꺼내 흔들었다. 경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며느리를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에서 뜨거운 국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프랜차이즈? 네 그게 뭔지나 알고 씨부리나? 내 국물은 70년 기다림이고 눈물이다. 네 같은 장사치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돕겠다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그냥 주방에 계시고 돈 관리는 저희가. 숙자의 눈이 자꾸만 마당의 돈통을 향했다. 경자는 헛웃음을 흘렸다. 기가 막혔다. 오라버니를 만날 마지막 기회를 짓밟고 돈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늙은 어미의 마지막 피와 땀까지 빨아먹으려 달려든 거머리들.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말로 해서는 알아듣지 못할 짐승들이다. 나가라. 경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엌의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들렸다. 영업 끝났다. 재료 다 떨어졌다.
내일 오라버니 만나러 가야 하니 썩 꺼지라. 오라버니라는 말에 숙자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다. 또 그 소리.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사기라니까요. 그 돈 들고 가면 보이스피싱범한테 다 털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불려드릴게. 닥쳐라. 경자가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소금 단지를 집어들었다. 하얀 굵은 소금이 숙자와 준호의 얼굴로 촥 뿌려졌다. 아, 내 눈. 어머님 미쳤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숙자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쥐었다. 비싼 화장이 소금기에 번져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내 자식은 40년 전 국밥 팔아 키울 때 죽었다. 니들은 내 자식 아니다. 내 오라버니 찾을 돈 훔쳐간 도둑년 놈들일 뿐이다.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면 저가마솥 끓는 물을 퍼붓기 전에 썩 꺼지라. 경자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끓고 있는 가마솥 뚜껑을 열어젖혔다. 펄펄 끓는 육수가 용암처럼 위협적으로 튀어올랐다. 공포에 질린 준호가 숙자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여보, 일단 나가자. 엄마 진짜 하신다니까. 이거 나. 저 돈이 얼만데. 저걸 두고 어떻게 가. 숙자는 발악했다. 눈이 따가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도 그녀의 손은 허공을 휘저기며 돈통이 있는 방향을 찾고 있었다. 그 집요한 탐욕에 경자는 치를 떨었다. 그때 임준수가 빗자루를 들고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이 작것들이 누님 말씀 안 들리나? 안 나가면 몽둥이 찜질을 해줄 끼다. 임준수가 빗자루를 휘두르자 숙자와 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쫓겨났다. 줄 서 있던 손님들이 혀를 차며 그들을 비난했다. 천하의 불효자식들이네. 돈 냄새 맡고 온 똥파리들이야.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벌개진 숙자는 차에 타기 전 악에 받쳐 소리쳤다. 두고 봐요. 그깟 핏줄이 뭐라고 산 자식을 이렇게 홀대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고독 쌓아든 말든 신경 끌 거라고요. 쾅! 차 문이 닫히고 외제차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경자는 빗자루를 든 채 씩씩거리는 임준수 뒤로 힘없이 주저앉았다. 부엌 바닥에 흩어진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마치 그녀의 부서진 마음 조각 같았다. 누님, 괜찮아요? 임준수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다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마당에 놓인 돈통 앞으로 걸어갔다. 수북하게 쌓인 지폐들. 이 돈이면 된다. 적십자사에 낼 비용, 오라버니에게 사줄 내복, 그리고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줄 선물까지 사고도 남을 돈이었다. 준수야, 문 닫아라. 오늘 장사 끝이다. 예, 아직 줄 선 사람들 많은데요? 됐다. 목표 달성했다. 내일 새벽차 타고 서울 갈 끼다. 오라버니 만나러. 경자는 돈을 챙겨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정말 끝이다. 자식과의 연도, 지독했던 가난과의 싸움도. 내일이면 70년을 기다려온 그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적십자사 통지서를 가슴에 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며느리 이숙자가 그냥 물러설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마을 어귀로 사라진 줄 알았던 검은색 차가 동네 입구, 어두운 골목에 숨어 시동을 끄고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둠 속 차 안에서 숙자는 번들거리는 눈으로 핸드폰을 두드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거기 흥신소죠? 네, 급한 건이에요. 내일 새벽 시골 노인네 하나가 큰돈 들고 서울 올라갈 건데.
네, 중간에 좀 가로채 주세요. 아니요, 해치지는 말고 돈 가방만. 네, 보수는 두둑하게 챙겨드릴게. 통화를 마친 숙자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어머님, 제가 그랬죠? 산 자식 앞길 막지 말라고. 그 돈, 오빠 상봉이 아니라 우리 강남 입성 자금으로 쓰일 거예요.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효도라니까. 밤이 깊어갔다. 신경자의 집 마당에는 정막이 흘렀지만 그 주위를 맴도는 탐욕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내일 새벽 서울행 첫 차를 타려는 경자의 앞길에 짐승들의 덫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3시, 세상이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을 시간, 신경자의 부엌에는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어제 그 난리통을 겪고도 자식놈들에게 소금 세례를 퍼붓고도 경자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정갈하고 차분하게 움직였다. 오늘이 바로 70년을 기다려온 그날, 죽은 줄만 알았던 오라버니를 만나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경자는 가마솥 뚜껑을 열었다. 밤새 약한 불로 뭉근하게 고아낸 소고기 묵국. 오라버니가 피난길에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하지만 쌀이 없어 무만 숭덩숭덩 썰어넣고 끓여줬던 그 묽은 국이 아니었다. 최상급 한우 양지머리를 덩어리째 넣어 삶아 결대로 찢어 넣고 가을무의 단맛이 국물 깊숙이 배어들게 한 뒤 70년 묵은 시간장으로 간을 맞춘 그야말로 천하의 미의 보양식이었다. 오라버니, 내 이국 끓여주려고 70년을 살았다 아인교.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떴다. 보온병에 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행여 식을세라, 행여 맛이 변할세라. 그녀는 보온병을 겹겹의 무명천으로 감싸고 다시 두툼한 솜 보자기 안에 넣었다. 마치 갓 태어난 핏덩이를 감싸듯 소중하고 애틋한 손길이었다. 음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만든 이의 정성과 한이 고스란히 담긴다. 이국 한 숟가락이면 70년 세월 동안 오라버니 가슴에 쌓였을 북녘의 추위도 녹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경자는 허리춤에 전대를 찼다. 어제 국밥을 팔아번 현금 다발과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비상금. 며느리가 훔쳐가지 못한 마지막 쌈짓돈까지 털어넣은 전대였다. 묵직한 무게감이 오히려 든든했다. 이 돈이면 오라버니 내복도 사입히고 북에 두고 온 조카들 용돈도 쥐어줄 수 있으리라. 가자. 이제 진짜 만나는 기다. 경자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쭈글쭈글한 얼굴이지만 분도 곱게 발랐다. 19 꽃다운 나이에 헤어졌던 누이 동생이 칠순 할매가 되어 나타나면 오라버니가 놀랄까봐 조금이라도 고워 보이려 애를 썼다. 신발을 신는데 발끝이 문지방에 걸렸다. 탁! 불길한 징조였을까? 가슴이 철렁했지만 경자는 애써 무시하고 대문을 나섰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속에 품은 뜨거운 보온병의 온기가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마을 어기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은 을씨년스러웠다.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 적막강산이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부앙. 새벽 시골길에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굉음이었다. 경자는 길가로 비켜섰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지나가지 않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다. 기익. 헬멧을 쓴 2명의 사내. 덩치가 산만한 그들이 오토바이에서 내렸다. 할매, 어디가? 새벽부터 짐이 무거워 보이네. 비릿한 목소리. 경자는 본능적으로 품속의 보온병과 허리춤의 전대를 감싸쥐었다. 며느리 이숙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산자식 앞길 막지 말라고 했죠? 설마 자식이 깡패를 사주했을까? 아무리 돈에 미쳤어도 인륜을 저버리는 짓을 할까? 하지만 눈앞에 사내들이 뿜어내는 살기는 현실이었다. 비키라. 내 바쁘다. 어허, 바쁜 건 알겠는데 통행료는 내고 가야지. 그 허리춤에 찬 거, 그거 좀 봅시다. 사내 하나가 경자의 팔을 낚아챘다. 이건 알아. 이 도둑놈들아. 경자는 사력을 다해 저항했다. 평생 국밥솥을 나르며 다져진 악력으로 놈의 팔을 뿌리쳤다. 하지만 젊은 사내 둘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다른 사내 하나가 경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쿠당탕. 경자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졌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놈들이 허리춤에 전대를 낚아채려 했다. 경자는 몸을 웅크려 전대를 보호했다. 그 돈이 어떤 돈인가? 내 오라버니 만날 뼈값이다. 며느리년한테 뺏긴 2억은 포기해도 이 돈만큼은 절대 뺏길 수 없었다. 이 독한 할망구가 내놔. 좋게 말할 때 내놔. 퍼. 사내의 발길질이 경자의 옆구리에 꽂혔다. 숨이 턱 막혔다. 그래도 경자는 손을 풀지 않았다. 그러자 놈들의 시선이 경자가 품에 꼭 안고 있는 솜 보자기로 향했다. 형님, 저거 봐. 저 보따리를 더 애지중지하는데 저게 진짜네. 오호, 그래. 금괴라도 들었나 보지. 놈들이 보자기를 뺏으려 달려들었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돈은 가져가도 이건 안 된다. 경자는 비명을 지르며 보자기를 끌어안았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70년을 기다린 오라버니에게 먹일 첫 끼니였다. 하지만 놈들은 무자비했다. 한 놈이 경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사이 다른 놈이 보자기를 낚아챘다. 이건 알아. 내 오라버니 밥이다. 밥이라고. 봐. 미친 할망구, 밥 타령은. 놈은 보자기를 뺏자마자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유리 보온병 깨지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었다. 솜 보자기 사이로 뜨거운 국물이 흘러나왔다. 70년 묵은 시간장의 향과 한우 양지머리의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퍼져나갔다. 흙먼지와 뒤섞여 엉망이 된 국물. 그것은 국이 아니었다. 신경자의 피였고 눈물이었고 70년의 세월이었다. 경자의 눈동자가 텅 비어버렸다. 전대를 뺏긴 것보다 몸을 구타당한 것보다 눈앞에서 쏟아진 국물이 그녀의 영혼을 파괴했다. 놈들은 멍하니 있는 경자의 허리춤에서 전대를 기어이 잘라냈다. 쳇, 국 냄새만 진동하네. 가자. 의뢰인 기다린다. 놈들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낄낄거리며 사라졌다. 부앙.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찾아온 정막. 경자는 깨진 보온병 조각 앞으로 기어갔다. 손이 베이는 줄도 모르고 흙탕물이 된 고기 건더기를 주워 담으려 했다. 오라버니, 미안해. 내가 미안해. 따뜻할 때 먹일락 했는데 다 쏟아빛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그때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며 달려왔다. 임준수였다. 새벽같이 일어나 경자를 태워주러 오던 길에 쓰러진 그녀를 발견한 것이다. 누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임준수가 트럭에서 뛰어내려 경자를 부축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옷, 그리고 바닥에 쏟아진 국물. 상황은 명백했다. 어떤 놈들이야? 어떤 놈들이 이래놨어? 준수야. 국이 다 쏟아졌다. 우리 오라버니 줄 국이. 지금 국이 문제요? 몸이 이 지경인데.
병원부터 가입시다. 아이다. 서울 가야 한다. 지금 가면 늦는다. 오라버니 기다린다. 경자는 피 흘리는 몸을 이끌고 억지로 일어서려 했다. 돈은 잃어버렸어도 빈손으로라도 가서 얼굴은 봐야 했다. 기어서라도 가야 했다. 미치겠네 진짜. 알았소. 내가 태워드릴게. 일단 차에 타소. 임준수는 경자를 트럭 조수석에 태웠다. 그리고 엑셀을 밟으려던 찰나 경자의 품속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 대한적십자사. 경자의 심장이 쿵, 쿵, 쿵 뛰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인데 적십자에서 전화가 올 리가 없었다. 불길했다. 발가락 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다. 여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침통하고 무거웠다. 신경자님 되십니까? 여기 대한적십자사 긴급상황실입니다. 네, 제가 신경자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죄송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 5글자가 경자의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북측 상봉 신청자 신경수님께서 오늘 새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운명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운명하셨다. 죽었다는 말이다. 상봉을 앞두고 너무 기뻐하셔서 며칠 전부터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셨다는데 이동버스에 오르시다가 그만. 직원의 설명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핸드폰이 경자의 손에서 미끄러져 툭 떨어졌다. 트럭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은 여전히 캄캄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누님? 와 그라요? 무신 전화요? 임준수가 놀라서 물었지만 경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이 벌어진 채로 눈물이 흐르는 채로 그녀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70년을 기다렸다. 단 하루, 아니 단 몇 시간만 더 살았어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몇 시간을 못 참아서, 아니 그 몇 시간을 뺏겨서 며느리 숙자가 돈을 훔쳐가지 않았더라면 어제 바로 올라갈 수 있었다. 방금 놈들이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전화라도 한 통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내 발목을 잡은 건 가난도 아니었고 전쟁도 아니었다. 바로 내가 낳은 자식 놈과 그 처였다. 경자의 입에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하늘을 찢고 땅을 가르는 저주였다. 차라리 자식놈이 죽었으면 덜 슬펐을까? 내 핏줄인 오라버니를 죽인 것은 결국 내가 낳은 핏줄이었다. 경자는 바닥에 떨어진 폰을 줍지 않았다. 대신 트럭 대시보드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죽여버릴 끼다. 내 오라버니 죽인 년놈들. 내 손으로 다 찢어 죽일 끼다. 그 시각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숙자는 흥신소 직원에게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수고하셨어요. 돈 가방 확인했고요. 안에 보니까 국 냄새가 좀 배긴 했는데 돈은 멀쩡하네요. 입금해 드릴게요. 숙자는 전화를 끊고 옆에서 우동을 먹고 있는 준호에게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보, 해결됐어. 어머님 돈 우리가 접수했어. 이제 강남 빌딩은 시간 문제야. 정말? 근데 어머니 괜찮으실까? 너무 충격받으시면 어떡해. 아유, 걱정 마. 노인네들 돈 좀 잃어버렸다고 안 죽어. 오히려 악착같이 더 오래 사실걸? 나중에 우리가 성공해서 용돈 두둑하게 드리면 다 풀릴 일이야. 숙자는 호호호 웃으며 우동 국물을 들이켰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삼킨 그 국물이 시어머니가 쏟아버린 피눈물의 대가라는 것을, 그리고 방금 자신이 저지른 짓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살인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시골의 낡은 트럭 안. 신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시커멓게 타버린 숫덩이 같은 악만이 남았다. 요리를 하던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은 이제 복수의 칼춤을 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그녀에게 자식은 없었다. 원수만이 있을 뿐이었다. 낡은 트럭이 덜컹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임준수의 트럭이었다. 조수석에서 내리는 신경자의 몰골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찢어진 옷, 피딱지가 엉겨붙은 무릎, 그리고 넋이 나간 듯 초점 잃은 눈동자. 그녀의 품에는 깨진 보온병 조각과 흙탕물이 된 국 건더기를 담은 비닐봉지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 누님, 병원부터 가자니까 와 고집입니까? 몸이 불덩이 갔소. 임준수가 울먹이며 부축하려 했지만 경자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평상을 향해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돈다발이 쌓이고 손님들이 북적였던 그곳. 이제는 찬바람만이 휑하니 불고 있었다. 준수야, 수고했다. 니는 이제 가라. 가다니요? 누님 혼자 두고 어찌 갑니까? 밥이라도 챙겨 드셔야. 내 할 일이 남았다. 아주 중요한 일이다. 경자의 목소리는 설이 내린 대나무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평소에 다정한 누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임준수는 그 서슬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한숨을 푹 쉬며 대문 밖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차마 떠나지는 못하고 담벼락 너머에서 지켜보았다. 경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에 들어갔다. 장롱문을 열었다. 고운 한복 한 벌이 걸려 있었다. 오라버니 만나면 입으려고 큰맘 먹고 맞춘 옥색 치마 저고리였다. 그녀는 피 묻은 옷을 벗어 던지고 그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앉아 헝클어진 흰머리를 참기름 바른 찬빗으로 곱게 빗어 넘겼다. 거울 속에 비친 늙은 여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시커먼 구멍이 뚫려 있었다. 모든 희망이 빠져나간 자리, 그 공허함을 채운 것은 지독한 살기였다. 오라버니, 내 왔다. 혼자 왔다. 경자는 부엌으로 향했다. 깨진 보온병 속에 흙 묻은 고기와 물을 꺼내 흐르는 물에 씻었다. 씻고 또 씻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형체가 뭉개져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오라버니에게 주려던 마지막 밥이었다. 그녀는 작은 소반 위에 그 고기를 올렸다. 밥 한 그릇, 정화수 한 그릇, 그리고 씻어낸 고기 한 점. 초라하기 그지없는 상이었다. 향도 없었고 곡소리도 없었다. 경자는 소반을 안방 아랫목, 오빠의 흑백 사진 앞에 내려놓았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이마가 방바닥에 닿을 때마다 쿵, 쿵 소리가 났다. 오라버니, 춥제? 배고프제? 이 못난 년이 밥 한 끼 따뜻하게 못 먹여서 보냈다. 용서해라. 내 죽어서 오라버니 볼 면목이 없다. 그녀는 엎드린 채 한참을 일어날 줄 몰랐다. 오라버니는 죽었다.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고 했다. 70년을 기다린 핏줄을 만나러 오는 길에 그 벅찬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 심장이 멈췄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살았다. 자식 새끼가 보낸 강도들에게 두들겨 맞고 돈을 뺏기고 오라버니 줄밥을 바닥에 쏟고도 즐기게 살아서 돌아왔다. 이게 사람이가 짐승이지. 경자가 고개를 들었다. 사진 속 오빠는 여전히 16소년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그 해맑은 미소가
경자의 가슴 속 뇌관을 건드렸다. 내 오라버니를 죽인 건 심근경색이 아니다. 돈에 눈이 멀어 시간을 지체하게 만든 며느리 이숙자, 어미의 피를 빨아먹고도 모른 척하는 아들 한준호. 그년놈들이 죽인 것이다. 간접살인이 아니라 명백한 타살이었다. 오라버니, 가는 길 외롭지 않게 해줬구마. 저승길 동무 내가 만들어 보내줬구마. 경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복 치맛자락이 스스스 소리를 내며 끌렸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칼을 잡는 손놀림이 달랐다. 국밥을 끓일 때의 숭고함이나 정성은 없었다. 오직 잔혹한 목적만이 칼끝에 서려 있었다. 그녀는 냉장고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검은 봉지를 꺼냈다. 보거였다. 동해안 뱃사람들이 몰래 잡아다 준 독이 잔뜩 오른 자연산 참복. 경자는 보거 손질 자격증은 없었지만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가 있었다. 아니, 평생 칼을 다뤄온 그녀에게 못할 요리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그 독을 제거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아니, 아주 미세하게 서서히 내장을 파괴하고 숨통을 조여올 만큼만 남길 생각이었다. 맛있게, 아주 맛있게 해줄게. 니들이 환장하는 그 맛으로. 경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구슬픈 타양살이 가락이었다. 탁, 탁, 탁. 도마 소리가 적막한 시골집에 울려 퍼졌다. 미나리를 다듬고 콩나물을 삶았다. 갖은 양념을 버무려 붉고 먹음직스러운 보거찜을 만들었다. 매콤하고 알싸한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이는 신경좌표 필살기 요리였다. 요리가 완성되자 경자는 핸드폰을 들었다. 아들 준호의 번호. 수십 번, 수백 번 걸어도 받지 않던 그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갔다. 한 번, 두 번, 역시나 받지 않았다. 경자는 끊지 않고 며느리 숙자에게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착신 거부였다. 그래, 안 받는다 이거제. 경자는 문자를 입력했다. 노안 때문에 침침한 눈을 비비며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 담았다. 숙자야, 내 오라버니 못 만났다. 오는 길에 돈도 다 잃어버렸다. 근데 장롱 밑을 보니 니들이 훔쳐간 것보다 더 큰 게 하나 남아있네. 땅 문서다. 이거 팔면 10억은 넘는다 카더라. 내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갖고 뭐 하겠노? 니들 내려오면 이거 주고 국밥 비법도 다 알려주마. 마지막으로 밥이나 한 끼 먹자. 전송 버튼을 눌렀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징마이너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이숙자였다. 돈 냄새 하나는 귀신같이 맞는 짐승. 경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가만히 바라만 보았다. 벨소리가 끊어지자마자 다시 울렸다. 이번엔 준호였다. 그녀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띠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준호. 아까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운전 중이라서요. 괜찮으세요? 강도 만났다면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가식으로 떡칠되어 있었다. 강도, 지들이 보낸 놈들인 줄 내가 모를 줄 알고. 뭐냐? 죽다 살았다. 돈은 다 뺏겼다. 아이고 세상에. 몸은요? 안 다치셨어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신고해서 뭐 하겠노? 내 팔자련이 해야지. 그나저나 문자 받나? 옆에서 숙자가 전화를 뺏어드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 숙자예요. 정말이세요? 땅 문서가 아직 있다고요? 그래. 네 시아버지가 숨겨놨던 긴데 장판 뒤집다가 나왔다. 읍내 부동산 김씨가 보더니 지금 당장 팔아도 10억은 준다 카더구나. 수화기 너머로
꿀꺽 침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머, 어머님, 그거 절대 딴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김 씨,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저희가 지금 당장 내려갈게요. 아셨죠?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마세요. 그래, 얼른 온나. 니들 좋아하는 보거찜 해놨다. 식기 전에 와야 맛있다. 네네, 갈게요. 여보, 밟아. 유턴해. 전화가 끊어졌다. 경자는 휴대폰을 툭 던져버렸다. 미끼를 물었다. 탐욕이라는 낚싯바늘이 그들의 아가리를 꿰뚫었다. 이제 그들은 4시간 안에 도착할 것이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과속 카메라 따위는 무시하고 달려올 것이다. 10억이라는 돈방석에 앉기 위해, 그리고 국밥 비법이라는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기 위해. 경자는 부엌으로 돌아와 상을 차렸다. 그녀가 아끼던 유기그릇을 꺼냈다.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담았다. 그 옆에는 얼큰한 소고기 묵국,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잡채, 그리고 메인 요리인 매콤한 보거찜을 올렸다. 누가 봐도 잔치상이었다. 하지만 그 상은 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자밥이었다. 저승으로 떠나는 길 배골치 말라고 차려주는 마지막 만찬. 준수야. 경자가 담벼락 너머를 향해 불렀다. 인기척을 죽이고 숨어있던 임준수가 화들짝 놀라며 들어왔다. 누님. 와 부릅니까? 몸은 좀. 니 가서 막걸리 한 말 받아온나.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라. 예. 갑자기 동네 사람들은 와요? 잔치할 기다. 내 아들놈 금이환영한다 앙카나. 며느리가 내려와서 효도한다는데 동네방네 소문내야지. 임준수는 어리둥절했지만 경자의 눈빛이 너무나 평온해서 거역할 수 없었다. 아니, 그 평온함이 더 무서웠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알겠습니다. 근데 누님, 저 보거찜. 냄새가 좀 묘한데. 신경 쓰지 마라. 아주 특별한 양념을 썼다. 니는 입도 대지 마라. 귀한 거다. 임준수가 나간 뒤 경자는 안방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마당에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오빠의 영정 사진을 비췄다. 사진 속 소년이 누이를 보고 웃고 있었다. 잘했다, 경자야. 오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경자는 앞치마를 벗고 옥색 한복 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70년 전에는 전쟁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돈이라는 전쟁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놓을 것이다. 끼잉 마이너스 멀리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다. 익숙한 엔진 소리. 며느리 이숙자의 외제차였다. 예상보다 빨랐다. 돈 냄새를 맡은 짐승들의 발걸음은 역시나 재빨랐다. 대문이 벌컥 열렸다. 숙자와 준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들의 눈은 경자를 향하지 않았다. 오직 경자의 뒤 안방 장롱을 향해 번들거리고 있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땅 문서 어딨어요? 네. 경자는 마루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자애로움과 잔혹함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어머니의 미소였다. 왔나? 배고프제? 밥부터 묵어라. 이게 니들 먹는 마지막 집밥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거찜 위로 파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가 툭 하고 떨어졌다. 경자는 파리를 손으로 튕겨내며 며느리 숙자에게 손짓했다. 어서 앉아라. 식으면 맛없다. 불효자들이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섰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첫발이었다. 어머님, 맛이 기가 막히네요. 역시 우리 어머님 손맛은 국보급이라니까. 이숙자는 개걸스럽게 젓가락을 놀렸다.
매콤하고 알싸한 양념이 입가에 벌겋게 묻어나는 줄도 모르고 그녀는 보거 살점을 뜯어 입안 가득 밀어 넣었다. 아들 준호 역시 땀을 뻘뻘 흘리며 밥공기를 비워냈다. 10억이라는 거액의 땅 문서가 눈앞에 있다고 믿는 그들의 식욕은 탐욕만큼이나 거대했다. 신경자는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표정은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가 만든 보거찜은 예술이었다. 미나리의 향긋함이 비린내를 잡고 태양초,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혀끝을 자극하며 쫄깃한 보거살이 씹을수록 감칠맛을 냈다. 하지만 그 황홀한 맛의 저변에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다. 신경자는 보거의 독, 테트로도톡신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았다. 아주 조금, 사람을 즉사시키지는 않지만 서서히 마비시키고 공포를 심어줄 만큼의 양을 교묘하게 남겨두었다. 그것은 40년 요리 인생을 걸고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정교한 조미료였다. 근데 어머님 밥도 다 먹어가는데 땅 문서는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김씨 아저씨가 기다린다니까요. 숙자가 뼈를 발라내며 재촉했다. 경자는 말없이 품속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다. 꼬질꼬질한 무명천에 쌓인 네모난 물건이었다. 숙자의 눈이 번뜩였다.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손을 뻗었다. 이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걸 장판 밑에 숨겨두셨던 거예요? 숙자는 낚아채듯 보자기를 가져갔다. 준호도 먹던 숟가락을 멈추고 아내 옆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두 사람의 눈동자가 금괴를 발견한 도굴꾼처럼 탐욕으로 이글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다. 한 겹, 두 겹. 무명천이 벗겨지고 드러난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누런 땅 문서가 아니었다. 검은 테두리가 둘러진 낡은 액자 하나와 꼬깃꼬깃하게 접힌 서류 봉투였다. 이게 뭐야? 숙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액자 속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다. 빡빡 머리를 한 앳된 소년과 단발머리 소녀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70년 전 전쟁이 터지기 직전 신경자와 오빠 신경수가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경자가 피난 보따리 속에 목숨 걸고 챙겨왔던 유일한 유품이었다. 땅 문서라며. 이게 무슨 땅 문서야? 이건 그냥 옛날 사진이잖아. 숙자가 액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했다. 그때 경자의 서늘한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다. 그게 내 땅 문서다. 니들이 밟고 서 있는 이 땅, 니들이 팔아먹으려는 이 집. 다 그 오라버니가 사준 거나 다름없다. 70년 전 쌀 한 대박 구해오겠다며 나간 오라버니 기다리느라 내가 이 터를 지켰으니 그게 바로 문서 아니겠나. 뭐라고요? 지금 말장난하세요? 숙자는 악을 썼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10억이 날아갔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은 듯했다. 준호 씨, 당신 엄마 진짜 노망났나 봐. 10억은 무슨, 그냥 우리 엿먹이려고 부른 거네. 아오, 짜증나. 준호도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내려왔는데.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 경자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렸다. 거짓말은 니들이 했지. 사업 자금이라 속여서 내 오라버니 뼈값 훔쳐가고 그것도 모자라 흥신소 놈들 시켜서 내 마지막 노잣돈까지 털어가고. 경자의 말에 숙자의 동공이 흔들렸다. 흥신소. 그 단어가 시어머니 입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어머님, 그게 무슨 헛소리세요? 저희가 누굴 시켜요? 시치미 떼지 마라. 니들이 보낸 놈들이 내 보따리 찍고
내 오라버니 줄 국물 바닥에 쏟았다. 그 국물이 내 피눈물이다. 경자는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것도 열어봐라. 저게 진짜 니들이 받아가야 할 유산이다. 숙자는 찜찜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하얀 종이 한 장이었다. 사망 진단서, 성명 신경수, 사인 급성 심근경색, 사망 일시 202X년 X월 X일 새벽 4시. 이건 오늘 새벽이다. 니들이 보낸 놈들한테 내가 두들겨 맞고 있을 때 내 오라버니는 나를 못 본다는 절망감에 숨이 끊어졌다. 니들이 죽인 기다. 니들이 살인자다. 경자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다. 숙자와 준호는 공포와 당혹감에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내 다리가 왜 이래? 준호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다리가 고무줄처럼 흐느적거렸다. 숙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혀가 꼬이고 입술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다. 어버님, 밥에 무슨 짓을, 어머님, 밥에 무슨 짓을. 숙자가 혀 꼬인 소리로 웅얼거렸다. 입가에 거품이 보글보글 맺혔다. 손끝부터 시작된 저릿한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테트로도톡신, 신경독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경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루 밑에서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꺼내 들었다. 마치 구판을 벌이는 무당처럼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맛이 어떠냐? 70년 묵은 한이 들어간 맛이. 경자가 촥 하고 소금을 뿌렸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마비되어 쓰러져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준호는 손을 뻗어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의식은 멀쩡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공포. 그것은 산채로 관속에 갇히는 기분이었다. 내가 너를 키울 때 쓴 입에 담궈 물리며 키웠다. 내 살점 떼어내어 네 살 찌웠다. 그런데 니는 내 오라버니 만날 마지막 길에 독을 뿌렸더구나. 경자는 바닥에 떨어진 흑백 사진 액자를 주워들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오빠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오라버니, 보이나요? 저것들이 우리 사이 갈라놓은 원수들입니다. 내 손으로 밤 먹여 키운 괴물들입니다. 숙자의 눈에서 공포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입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성애는 오늘 새벽 쏟아진 묵국과 함께 증발해버렸다. 걱정 마라. 안 죽인다. 그냥 죽기 직전까지만 아플 기다. 보고 독이 뼈마디를 녹이고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줄 기다. 내가 70년 동안 오라버니 그리워하며 겪은 고통에 비하면 세 발의 피겠지만 어디 한번 견뎌봐라. 경자는 안방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러자 마당 밖에서 웅성거리던 소리가 들이닥쳤다. 임준수와 동네 사람들, 그리고 읍내 파출소 순경 2명이 들어왔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여. 사람이 쓰러졌네. 119 불러. 사람들이 들이닥쳤지만 경자는 태어냈다. 순경이 놀라서 뛰어왔다. 할머니, 무슨 일입니까? 두 분 왜 이러세요? 경자는 덤덤한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급체를 했나 봅니다. 욕심이 과해서 남의 떡 뺏어 먹다가 체했나 봅니다. 임준수가 다가와 경자의 곁을 지켰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사망 진단서와
며느리 숙자가 흘린 흥신소 명함을 슬그머니 발로 밟아 가렸다. 그리고 순경에게 귓속말을 했다. 순경 양반, 저 여자 가방 좀 뒤져보소.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내 국밥집 돈통 노리는 것 같던데. 순경이 숙자의 핸드백을 열었다. 그 안에서 뭉칫돈이 나왔다. 오늘 새벽 경자가 뺏겼던 전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흥신소 놈들이 넘겨준 돈을 숙자가 챙겨왔던 것이다. 이거 신고 들어온 도난 수표랑 일련 번호가 같은데? 순경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숙자는 아니라고 오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 으어어 소리밖에 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마비된 채 강도 용의자로 몰리는 상황을 그저 뜬 눈으로 지켜봐야 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옥이었다. 경자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준호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았다. 그의 눈에 후회의 빛이 스쳤을까? 아니면 살려달라는 비굴함이었을까? 경자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내 유품은 저 사진 한 장이면 족하다. 그녀는 품속의 흑백 사진을 꼭 끌어안았다. 마당에는 늦가을에 찬 바람이 불어왔다. 보거집 냄새와 소금기가 뒤섞인 비릿하고 씁쓸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탐욕이 썩어가는 냄새이자 한 여인의 지독한 복수가 완성되어가는 냄새였다. 읍내 병원 응급실의 공기는 차갑고 비릿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이숙자는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사지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과 마비된 혀에릿한 감각이었다. 보거, 독, 테트로도톡신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신경자가 조절한 독의 양은 치사량. 바로 직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공포와 고통의 한계치를 정확히 건드리는 수준이었다. 숙자는 손을 움직이려 했으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목에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이 느껴졌다. 고개를 간신히 돌려보니 병원 침대 난간에 자신의 손목이 수갑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침대에는 남편 한준호가 링거를 꽂은 채 짐승처럼 끙끙 앓고 있었다. 그 역시 수갑을 차고 있었다. 경찰이 응급실 커튼을 젖히고 들어왔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이숙자 씨, 당신을 특수절도 및 강도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 가방에서 나온 현금 뭉치, 그리고 흥신소 직원과의 통화 내역이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숙자는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어버버하는 괴상한 소리만 새어나왔다. 마비된 혀는 변명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옥색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신경자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경자는 경찰에게 잠시 눈짓을 보내 양해를 구했다. 경찰이 뒤로 물러나자 그녀는 천천히 며느리와 아들이 누워있는 침대 사이로 걸어 들어왔다. 또각또각. 그 발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숙자의 심장을 조여왔다. 경자는 의자를 끌어와 두 침대 사이에 앉았다. 그리고 가져온 보자기에 매듭을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스테인리스 보온 도시락이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하얀 쌀죽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죽이 아니었다. 70년 묵은 시간장으로 간을 하고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신경자표 미음미암이었다. 속이 뒤집히고 내장이 꼬이는 고통 속에서도 그 고소한 냄새는 본능적으로 숙자와 준호의 식욕을 자극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신경자의 손맛이었다. 묵어라. 이게 니들이 내한테 받아먹는 진짜 마지막 밥이다.
경자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준호의 입에 가져다 댔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입을 벌렸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음이 마비된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뒤틀렸던 위장이 잠시나마 진정되는 느낌이었다. 어미는 자식이 독을 먹고 쓰러져도 결국 해장국을 끓여오는 존재라 했던가.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하신 걸까? 이 죽을 끓여서 병원까지 오신 걸 보면 아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 준호는 안도감에 젖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경자의 눈빛은 싸늘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몇 숟가락을 먹인 뒤 이번에는 숙자에게 숟가락을 들이밀었다. 숙자 역시 허겁지겁 받아먹었다. 살 것 같았다. 도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맛이 좋으냐? 경자가 나직하게 물었다. 준호와 숙자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경자는 빈 숟가락을 도시락통에 던져 넣으며 차갑게 웃었다. 그래, 맛이 좋겠지. 내가 이 죽을 끓일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나? 경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 쌀, 우리 오라버니 오면 지어주려고 햅쌀 아껴둔 거다. 이 간장, 피난길에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킨 거다. 원래는 오라버니 입에 들어갔어야 할 귀한 것들인데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으니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그래서 버리기 아까워 개밥 주는 심정으로 끓여왔다. 개밥. 준호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용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처분이었다. 엄니. 준호가 간신히 입을 떼어 불렀다. 마비가 조금 풀린 모양이었다. 엄니. 잘못. 했어요. 용서. 해주세요. 그 말을 듣자 경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역겨움 때문이었다. 용서? 네가 감히 용서를 입에 올리나? 니들이 훔쳐간 돈 때문에, 니들이 보낸 강도 때문에 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내 오라버니는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 내가 피를 흘리며 오라버니 묵국을 아스팔트에 쏟고 있을 때 니들은 희희낙낙하며 돈 세고 있었다. 경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그림자가 병상에 누운 두 사람을 덮쳤다. 숙자야, 네가 아까 물었지? 땅 문서 진짜냐고. 10억짜리 땅 맞냐고. 숙자의 눈이 번쩍 뜨였다. 몸은 묶여 있어도 돈에 대한 집착은 여전했다.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만약 땅 문서만 진짜라면 감옥에 다녀와서라도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경자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등기부 등본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숙자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잘 봐라. 이게 니들이 그렇게 원하던 땅이다. 숙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확인했다. 지목 묘지 면적 3평 공시지가 5,000원. 이게 숙자가 쥐어짜듯 물었다. 뭐긴 뭐냐? 내 몇 짜리다? 뒷산 공동묘지 구석, 햇빛도 잘 안 드는 그늘진 땅. 내가 죽으면 묻히려고 사둔 3평짜리 땅이다. 부동산 김씨가 10억 준다 카더나 그거 내가 시킨 거짓말이다. 니들 같은 똥파리들 꼬이게 하려면 꿀을 발라야지 않겠나? 거짓말. 숙자는 절망했다. 10억은 없었다. 대박 신화도 없었다. 남은 것은 강도 혐의와 빚더미 그리고 정가자라는 낙인뿐이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꺽꺽거리는 괴상한 소리만 냈다. 그리고 준호야. 경자는 시선을 아들에게 돌렸다. 네가 아까 묵은 그 죽. 그게 내가 네한테 주는 유산이다. 다 묵었으니 이제 내한테 받을 건 없다. 엄니. 제발. 저 감옥 가면 안 돼요.
살려줘요. 감옥? 그게 무섭나? 나는 70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오라버니 잃어버린 죄책감이라는 감옥. 니놈 뒷바라지하느라 허리띠 졸라맨 가난이라는 감옥. 거기서 나를 꺼내줄 유일한 열쇠가 오라버니 상봉이었는데 네가 그 열쇠를 부러뜨렸다. 경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엄니, 가지 마요. 엄니. 준호가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오열했다. 수갑이 철컹거리며 침대 난간을 때렸다. 그의 울음소리는 처절했다. 성공을 쫓아 어머니를 버리고 돈을 쫓아 천륜을 어긴 자의 뒤늦은 후회. 하지만 그 눈물은 너무 늦게 흘렀다. 그의 오열은 응급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대로 못 가요. 숙자 역시 악을 쓰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에서 검은 마스카라 국물이 흘러내려 얼굴을 흉측하게 덮었다. 경자는 병실 문고리를 잡고 잠시 멈췄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자식 내외의 통곡 소리.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미어져서 다시 돌아가 그들을 안아주었을 것이다. 그래, 애미가 미안하다 하며 쌈짓돈을 털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경자의 가슴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차가웠다. 우는 소리 듣기 좋네. 경자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평생 내 눈에서 피눈물 뽑아내더니 이제 니들 눈에서 눈물 좀 뺀다고 세상 안 무너진다. 실컷 울어라. 그 눈물이 말라서 비틀어질 때까지. 그게 니들이 받아야 할 벌이다. 쾅! 병실 문이 닫혔다. 복도로 나온 경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묘하게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울음은 병실 안에 두고 나왔다. 병원 로비에는 임준수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경자가 걸어 나오자 그는 한달음에 달려왔다. 누님, 괜찮아요? 그 인간들이 뭐라 합니까? 별말 안 하더구나. 밥 한 그릇 잘 먹고 잘 가라 인사했다. 아이고, 누님도 참. 그 와중에 밥을 먹입니까? 보살이다, 보살. 임준수는 혀를 찼지만 경자는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보살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어미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미련 없이 연을 끊기 위한 의식이었을 뿐이다. 준수야, 차 대기시켜라. 예, 집으로 가입시도. 푹 쉬셔야지. 아이다. 갈 데가 있다. 경자의 눈빛이 북쪽 하늘을 향했다. 임진각으로 가자. 이 새벽에 임진각은 뭐하러요? 오라버니, 배고플 끼다. 밥은 쏟았지만 술이라도 한 잔 올려야 안 되겠나? 경자는 품속에서 깨진 보온병 조각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자식놈들의 오열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귓가에는 오직 70년 전 경자야, 오빠 금방 온다 하던 그 목소리만이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트럭에 올라탄 경자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자식이라는 짐을 벗어던진 그리고 오라버니라는 희망마저 잃어버린 늙은 여인의 어깨 위로 무심하게도 찬란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누이 동생도 아니었다. 그저 요리를 기막히게 잘하는 하지만 그 요리를 먹여줄 사람을 모두 잃어버린 고독한 요리사 신경자일 뿐이었다. 트럭이 북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 뒤로 남겨진 병원에서는 불효자들의 뒤늦은 오열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인과응보의 노래이자 파멸을 알리는 장송곡이었다. 임진각의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녘 땅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웠지만 그 사이에는 70년이라는 건널 수 없는 세월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신경자는 철조망 앞에 작은 소반을 폈다. 하얀 쌀밥 한 그릇, 맑은 정화수 한 잔, 그리고 급하게 편의점에서 사온 싸구려 소주 한 병. 화려했던 10만 원짜리 국밥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상차림이었지만 경자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진지했다. 오라버니, 내 왔다. 경자 왔다. 경자는 소주를 따랐다. 투명한 액체가 바닥에 스며들었다. 흙이 술을 머금듯 이 땅이 내 오라버니의 한을 머금어 주기를 바랐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자식 새끼 잘못 키워서 오라버니 가는 길에 물 한 모금 못 떠드렸다. 그놈들이 뺏어간 돈, 쏟아버린 국. 그게 다 내 죄구업보다. 경자는 철조망을 붙잡고 오열하지 않았다. 눈물은 병원에서 다 쏟아버렸다. 대신 그녀는 담담하게 마치 옆에 앉은 사람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근데 오라버니, 나 이제 안 올란다. 오라버니도 저승 가서 우리 엄니, 아버지 만나면 내 욕하지 마라. 경자가 독해져서 그런 거라고, 살라고 발버둥 치느라 그런 거라고 편들어 둬라. 경자는 품속에서 깨진 보온병 조각 하나를 꺼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굳은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땅에 묻었다. 70년의 기다림과 자식에 대한 미련,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던 부채감을 그곳에 함께 장사 지냈다. 바람이 불어와 경자의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그 바람 끝에서 비릿한 쇠냄새가 아닌 묘하게 구수한 밥 냄새가 나는 듯했다. 마치 오빠가 그래, 밥은 묵고 댕기나? 하고 묻는 것 같았다. 그래, 밥은 묵어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경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에서 묵묵히 기다리던 임준수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두툼한 외투를 걸쳐 주었다. 누님 갑시도. 이제 바람이 찹소. 가자. 가서 밥 장사해야지. 경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과거에 얽매여 울던 누이 동생의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요리하겠다는 당당한 장인의 눈빛이었다. 3년 후 신경자의 시골집은 더 이상 허름한 촌집이 아니었다. 신경자의 약선 국밥, 기와를 새로 올리고 마당을 넓힌 식당 앞에는 평일, 주말할 것 없이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다.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하고 대기업에서 프랜차이즈 제의가 물밀듯이 들어왔지만 경자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 내 손맛은 기계로 못 찍어낸다. 묻고 싶으면 직접 와라. 그 고집스러움이 오히려 명성을 더했다. 한 그릇에 10만 원 하던 국밥은 이제 15만 원으로 올랐지만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었다. 부엌간 경자는 여전히 가마솥 앞을 지키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허리는 더 굽었지만 국자를 젓는 손놀림은 더욱 노련해졌다. 73년 묵은 시간장이 보글보글 끓으며 온 동네에 고소한 향을 퍼뜨렸다. 어이, 임 사장, 거기 육수 좀 더 부어라. 예, 누님. 아이고, 허리야. 돈 세다가 허리 나가겠소. 임준수는 이제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번듯한 양복을 입은 지배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투덜거리면서도 경자의 짓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전우애와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한 밥을 나눈 사이였다. 그때였다. 식당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꾀죄죄한 행색의 남녀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다 종업원에게 제지당하고 있었다. 남자는 다리를 절뚝거렸고 여자는 헝클어진 머리에 때국물이 흐르는 옷을 입고 있었다. 노숙자 행색의 그들. 바로 한준호와 이숙자였다. 3년 전
특수강도 및 절도 교사 혐의로 구속되었던 그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준호가 하려던 사업은 공중분해되었고 숙자의 친정에서도 범죄자 딸과는 연을 끊어버렸다. 출소 후 갈 곳이 없어진 그들은 결국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이곳으로 기어들어온 것이다. 비키세요. 나 이 집 아들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사장이라고요. 준호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예전에 그 번지르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눈빛은 비굴했다. 숙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강남 사모님을 꿈꾸던 기세등등함은 사라지고 눈치만 살피는 쥐새끼 같은 몰골이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경자가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의 등장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경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어머님, 저 숙자예요. 잘못했어요. 제발. 두 사람은 경자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3년 전 10억 땅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을 때 흘렸던 그 악어의 눈물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진짜 생존을 위한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짐승의 눈물이었다. 어머니, 저희 갈 데가 없어요. 받아주세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네. 준호가 바닥을 기어와 경자의 신발을 잡으려 했다. 경자는 슬그머니 발을 뒤로 뺐다. 그녀의 시선이 준호의 앙상한 손목에 머물렀다. 예전에는 저 손에 쥐어주지 못해 안달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남의 손처럼 낯설게만 느껴졌다. 배고프나? 경자가 짧게 물었다. 준호와 숙자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3일을 굶었다고 했다. 들어온나? 밥은 묵어야지. 경자는 그들을 구석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뚝배기 2개를 들고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유명한 신경자표 소고기 국밥이었다. 준호와 숙자는 체면도 있고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국물을 허겁지겁 들이켰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육수가 얼어붙은 내장을 녹였다. 그 맛.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 자신들이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맛. 그리고 오라버니 상봉을 막기 위해 바닥에 쏟아버렸던 바로 그 국물 맛이었다. 으흐흑. 흑. 준호는 밥을 먹다 말고 목이 메어 오열했다. 숙자도 눈물 콧물을 흘리며 국밥을 마셨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일까 아니면 회한의 눈물일까. 경자는 그 모습을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다. 마치 3년 전 응급실에서 죽을 떠먹여주던 때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때는 마지막 잡이었지만 지금은 철저한 계산이었다. 두 사람이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우자 경자가 계산서를 탁자 위에 딱 소리나게 올려놓았다. 잘 묵었나? 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그라모 계산해야지. 준호와 숙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계산이라니요? 여기는 식당이다. 밥을 묵었으면 돈을 내야지. 한 그릇에 15만 원, 2그릇이니 30만 원이다. 경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정도 없었다. 어머니, 아들한테 돈을 받아요? 저희 지금 빈털터리인 거 아시잖아요. 누가 네 어머니고 내 호적에 자식은 없다. 니들은 3년 전에 내 가슴에서 파냈다. 니들은 그냥 손님이다. 그것도 돈 없는 무전취식 손님. 숙자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애원했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네, 설거지든 청소든 다 할게요. 숙식만 해결해 주시면. 일? 경자가 피식 웃었다. 그녀는 주방 쪽을 가리켰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이 보였다. 그래.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저거 다 닦아라. 시급 최저임금으로 쳐서 30만 원어치 일하려면 30시간은 꼬박 닦아야 할 끼다. 그릇 하나라도 깨면 배상 청구할 끼고 농땡이 피우면 바로 경찰 부른다. 어머님. 와, 실라? 싫으면 지금 경찰 부르고. 경자가 핸드폰을 꺼내 들자 숙자가 기겁하며 일어났다. 아니요. 할게요. 한다고요. 숙자는 비싼 옷을 입고 으스대던 과거를 뒤로하고 고무장갑을 끼기 위해 주방으로 뛰어들었다. 준호 역시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따라갔다. 잠시 후 주방에서 그릇 닦는 소리가 들려왔다. 달그락 달그락. 3년 전 시골 냄새 난다고 코를 막던 며느리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개수대 앞에서 남이 먹다 남긴 그릇을 닦고 있었다. 성공을 위해 어머니를 버렸던 아들은 이제 어머니 가게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어 짬통을 비우고 있었다. 경자는 카운터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통쾌함? 아니, 그런 감정조차 사치였다. 그저 무덤덤했다. 남의 집 일꾼 부리듯 못하면 호통치고 잘하면 밥 한 끼 주는 딱 그 정도의 관계. 그것이 신경자가 선택한 용서이자 형벌이었다. 누님, 저것들 절에 놔도 되겠는교? 또 땀만 품으면 어쩔라고. 임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경자는 장부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다. 냅둬라. 내 눈앞에서 고생하는 꼴을 봐야 내 속이 풀릴 것 같다. 그리고 내 오라버니 뼈가 노동으로라도 갚아야지.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모자라겠지만. 경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가마솥 뚜껑을 열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 김서림 속에서 70년 전 헤어진 오라버니의 얼굴이 보이는 듯했다. 경자야, 욕봤다. 이제 네 인생 살아라. 경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국자를 들어 육수를 휘저었다. 둥, 둥. 육수 속에서 떠오르는 고기들이 마치 그녀의 남은 인생처럼 풍성해 보였다. 준수야, 예약 손님 들어온다. 상치하라. 예, 사장님. 경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식당을 채웠다. 주방 구석에서는 불효자들의 설거지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지만 경자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지 않는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밥 장인, 50억 자산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한 여장부 신경자로 살 뿐이다. 부엌 창문 너머로 맑은 가을 햇살이 쏟아졌다. 그 햇살 아래 신경자의 국밥은 오늘도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세상 사람들의 배고픔과 서러움을 달래주고 있었다. 물론 주방 구석에서 그릇을 닦으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두 남녀만 빼고 말이다. 인과응보. 그 맛은 국밥보다 뜨겁고 시간장보다 짰다.